자, 그럼 지도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5쪽이에요. 이 부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나중에 아실 텐데 모두 암기사항이라 우리 과목의 가장 난 코스예요. 제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감독은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시는데 우리는 이 제재를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만 시험에서 약 5개 정도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는 80점 이상 득점을 못하고요. 80점 이상을 득점을 못하면 우리는 결국 탈락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가야 할 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쪽을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우리 중개법을 포기하는 거고 중개법을 포기하면 전체 시험을 포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개론 같은 건 포기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민법에서 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지도감독 감독상 명령 등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고 그 76쪽에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 지금부터 이 표를 설명드립니다. 표. 그래서 이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그 우리 법상 일단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행정관청에서 우리 법을 위반했을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정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행정처분의 대상은 일단 3명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3명.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럼 행정처분의 대상은 일단 3명으로 대별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중개업 종사자 중에 누가 빠진 것 같아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빠졌죠, 지금. 그래서 소속공사는 지금 공인중개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요. 등록 취소가 있고, 우리 영업정지를 뭐라 부른다 했어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이 있어요. 업무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가 있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죠. 자격 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처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행정처분 이렇게 공인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구분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상 자격정지란 제도는 자격정지 제도는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가능한 행정처분이에요. 자격정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이중소속 기억나세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양다리 걸친 거예요. 개공이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이거 필요적 등록 취소했죠? 필취였어요. 근데 소공사가 이중소속을 했잖아요? 그럼 자격정지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이중소속을 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 자격에 대해서 별도로 정지 때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 취소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격정지라는 제도는 오직 소공에게만 가능해요.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절대 자격정지 먹을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그냥 기억하세요. 소공에게만 가능하다.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의 행정처분의 종류는 지정 취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상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이게 5가지를 얘기한다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공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다. 이게 행정처분이다.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우리가 이제 이미 들어봤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있죠. 이걸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른다고 했고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취. 필취라고 부른다고 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어요. 이걸 저는 의무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이걸 줄여서 임취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등록 취소는 다시 필취와 임취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처분 이 5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누가 행사하느냐,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 문제인데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의 권한은 등록을 누가 해준 거예요? 등록관청이 해줬죠. 그러니까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권한은
오직 등록관청만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정처분인 자격 취소나 자격증지 권한이 있죠. 자격증을 누가 준 거예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자격을 회수하고 정지를 때릴 권한도 시도지사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요. 여기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받았거든요. 경기도지사에게 받았는데 이분이 제주도 가서 중개사무소를 연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지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고 있고 경기도지사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되어 있죠. 그러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제주도지사냐? 아니면은 자격증 교부한 경기도지사냐? 이 문제예요, 지금. 누구한테 있게요? 자격증 교부한 자에게만 있어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첫 시간에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경기도지사 인연을 맺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에 대한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은 오직 경기도지사만 갖고 있어요. 경기도지사만.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은 누가 해준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해줬죠. 그러니까 회수할 권한도 역시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권자와 대상자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제기 권한은 오직 등록과청에만 있고 공세에 대한 자격 취소나 자격증지 권한은 오직 교부한 시도지사에게만 있고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 취소 권한은 오직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 일단 감을 잡아두시고 다음에 행정처분은 결국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기 전에는 변명의 기회를 주거든요. 변명의 기회를 주는데 이 변명의 기회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이걸 사전 절차라 부를 거예요. 행정처분에 대한 이게 사전 절차입니다. 사전에 이행을 해야 되는 절차인데 크게 나누면 청문과 의견 제출로 나눠져요.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는 청문과 의견 제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청문은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국회 인사청문회. 그렇듯이 이 청문이라는 절차는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대상자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청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보면 그 대상자를 딱 불러놓고 계속 물어보면서 증거 들이밀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주민등록번호인데 당신이 이거 투기하려고 계속 옮겼네, 주소.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청문이에요. 그럼 청문은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고 의견 제출은 그야말로 의견만을 대상자로부터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의견 제출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는 언제 청문하고 언제 의견 제출받느냐 이 점이에요. 그럼 청문은 증거까지 조사하니까 중요한 행정처분 나갈 때는 청문해야 돼요. 그럼 중요한 행정처분이 뭐겠어요? 바로 취소. 취소가 세 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가 있고 자격 취소가 있고 지정 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든 자격 취소든 지정 취소든. 근데 의견 제출은 의견만을 들어보니까 정지 처분이 있잖아요. 정지 처분 나간다. 그러면 정지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업무 정지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지 처분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일단. 그래서 이게 사전 절차예요. 그래서 이 점 감만 잡아두시고 일단 그 다음에 사후 절차가 있어요. 이 사후 절차는요. 일단 행정처분 나간 다음에 이행을 해야 되는 절차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이익 때렸잖아요. 협회에다 이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요. 통보해 줘야 되고 이 등록을 취소당한 자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취소당한 자는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 증 반납을 며칠 내에 해줘야 되느냐? 7일이에요. 7일 내에 등록증 반납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래서 등록 취소한 증을 반납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당해도 역시 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증 반납하라는 얘기죠. 며칠 내에 하겠어요? 역시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게 돼 있어요. 7일 내에.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한 자 있죠.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이 사실을 5일입니다. 5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엄청 헷갈릴 텐데 이게 취소 시에만 증 반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자격 취소를 당했다. 며칠 내에 증 반납하라고요? 7일 내에. 지정 취소 시에는 증 반납이 지정서 반납이 없습니다. 이거 국장이 하기 때문에 그 추접스러워서 바빠 죽겠는데 이거 반납 안 받겠대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정지를 먹었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에는 반납 규정이 없다는 점이죠. 헷갈릴만 하죠, 지금. 그 다음에 또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5일 내 국장 보고하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 기억나세요? 자격을 취소한 자는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죠. 다른 데서 시험 보면 안 되니까.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거예요. 며칠 내내라고? 5일 내. 5일 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다 통보합니다. 다른 데서 시험 못 보게 해요. 자격 취소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건 5일이다. 우리 과목의 유일무이한 5일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격 취소 시에는 그럼 정지처분, 자격 정지를 때렸다. 다른 데 가서 시험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에게 보고할 일이 아닙니다. 자격 취소 시에만 보고하고 통보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래서 사전 절차, 사후 절차 이제 몰아떼기로 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필취 사유 8가지, 임취 사유 11가지, 여기 업무 정지 사유 14가지, 자격 취소 4가지, 자격 정지 7가지, 지정 취소 5가지예요.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그 사유들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첫 순환 때는 지금 첫 순환이니까 76조서부터 필요적 등록 취소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77쪽에는 의무적 등록 취소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나오고 있죠. 업무정지, 영업정지. 그래서 영업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래서 업무정지서 한 장 쫙 넘기면 지금 나열이 15개나 돼 있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옆에 3월, 6월, 3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업무정지 기준이거든요. 기준인데 업무정지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예요. 명할 수 있다는데 등록관청이 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서 A 개업공사한테는 6개월 때려버리고 B 개업공사한테는 3개월 때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A한테는 6개월 때렸느냐? 비터500 안 사왔거든. 그죠? 그러니까 재량권을 남용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몇 개월, 이런 경우는 몇 개월 정해준 거예요. 정해주고 이 기준에서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거기 6개월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거 암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람이시죠? 암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6개월짜리 쫙 추려갖고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6개월은 때릴만 해요. 공부에 탄력을 받으면 아 이거는 6개월 갈만해. 이렇게 이제 짐작이 딱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있죠. 그건 뭐냐? 이거는 간단하게 또 구두로 정리하는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위법행위 했어요. 그럼 개공이 폐업을 싹 해버리겠죠. 도망가는 거예요. 폐업을 싹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중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해갖고.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폐업을 했잖아요. 그럼 폐업 전 위반행위 했던 거 있죠. 그대로 다 승계받아요. 재등록하게 되면. 그래갖고 폐업 전 위반행위 사유로 등록 취소는 업무에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고 이것도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사 자격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한 장을 싹 넘기면 자격정지 사유가 또 나오고 있죠, 지금. 7가지가. 자격정지에도 최고가 몇 개월하고요? 6개월. 그래갖고 자격정지에도 기준기한 정해져 있죠.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것도 다 암기해야 됩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업무 사업자 지정 취소는 5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5가지 사유 나중에 암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1쪽에 벌칙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벌칙은 이제 행정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벌인데 지금서부터 이제 표를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벌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 행정벌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는 행정형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행정벌은 2가지가 나눠지는데 이게 공통 단어가 행정벌, 행정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행정벌이라 합니다. 그럼 행정형벌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지는데 행정형벌의 종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교재는 3년에 2,000원에 있죠. 그죠? 3년 2,000원에 있는데
12월 2일 날 이게 3년에 3천으로 받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6월 달부터 시행이에요, 지금. 3년에 3천은 6월 달부터 시행인데 일단 우리 시험을 3년에 3천으로 볼 거니까 3년에 3천을 기억하세요. 단 모의고사 쪽에서는 3년에 2천으로 낼 거예요. 6월 달까지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3년에 2천짜리가 전부 다 3년에 3천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3-3, 1-1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이 있고요. 그럼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을 얘기하네요? 맞아요? 형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징역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때리겠어요? 징역벌금은? 법원에서, 판사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행정질서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질서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그러면 질서벌은 다른 말로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질서벌. 그럼 이 과태료는 주차위반 과태료 그렇듯이 행정관청에서 나가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행정관청 중에 등록관청이 부과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느냐, 시도지사가 부과하느냐, 이 부과권자를 전부 다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형벌은 뭘 얘기한다고요? 징역벌금을. 질서벌은 뭘 얘기한다고요? 과태료. 그래서 행정처분은 이 5가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형취소를 얘기하고, 형벌은 징역벌금 3년에 3천, 1년에 1천.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질서벌은 과태료 얘기한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 틀이 헷갈리면, 용어가 헷갈리고 있으면 전체 중개법 제재에 관한 사항이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정처분은 더 5가지. 행정형벌은 징역벌금, 다음에 질서벌은 과태료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3년에 3천짜리, 1년에 1천짜리, 500만 원, 100만 원 과태료 사유를 모두 암기해야 돼, 또 이거. 이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주 암기사항입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암기에 취약하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에 취약하지만 어차피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이해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쭉 들으면서 차츰차츰 암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주요한 중요한 암기 사항들 있죠. 이거는 수업을 들으면서 다 기억을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한 번에 다 정리를 끝내면 돼요. 그게 되는데 1차 과목 민법이나 개론은 이론 소양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시간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연못에 눈 내리는 거. 기억나요? 시간을 요구하는 과목이 1차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읽어주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차 과목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 2차 과목은 이해가 딱 되면요 암기 과목이에요. 그냥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주입식 교육을 계속하는 거죠. 2달에 한 번씩 반복을.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암기 사항들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을 못해갖고 중개법 탈락했다라고 하신 분은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암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거기 81쪽에 3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3년에 3천으로 바뀐 건데 5가지 사유예요. 그렇게 돼 있고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4가지가 쭉 나열이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양벌 규정이란 말은 나중에 이제 하고요. 행정질서로 500만 원 과태료 사유인데 500만 원 과태료 사유가 8가지나 있죠? 그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도 8가지나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 사유들은 이제 후일 할 거니까 그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크게 나뉘고 행정처분은 5가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형취소. 이게 행정처분이고 행정벌은 형벌과 질서벌로 나뉘는데 요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이다. 3-3, 1-1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감을 잡아두세요. 됐습니까? 여기서 5개, 여기서 5개. 근데요, 여기서만 순수하게 5개지만 이 제재에 관한 사항은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잖아요. 우리는 무지하게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내죠. 다음은
거래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문제 이렇게 내면서 1번 거래계약서는 법정서 시기 정해진 바가 없다. 2번 거래계약서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3번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행위한 소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5년 동안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4번까지 냈는데 출제자가 지문 만들 게 없는 거예요. 만들 게 없으면 5번에 이런 거에다가 제재를 그냥 딱 끼워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하게 5개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재가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틀렸습니다. 5년 동안 보완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쓰겠죠? 네. 언제? 이 암기사항들이 최종 마무리 빨리 되시는 분이 9월달. 빨리 되시는 분이. 학원에서 9월달에 암기사항을 끝내신 분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물론 재수생들은 별개의 문제고 또 2차만 하신 분들도 별개의 문제고 동차생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늦으신 분이 10월달. 그 다음에 더 늦으신 분은 시험 보기 전날. 암기하고 들어갈 겁니다. 일단. 그래서 뭐 주요한 내용들은 주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암기를 확실하게 안 해도 감으로 잡아냅니다. 잡아내는데 감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시험이 조금만 비틀어내거나 이 난이도를 높여놓으면 득점을 못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내용이 비교적 거의 이제 중간까지 왔는데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죠. 쉽지 않았어요? 표현들이 왜 그래? 다른 공시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또 뭐 이 세법이라든가 이런 과목 1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과목이 좀 쉽지 않아요? 생활이 많이 밀접돼 있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죠? 물론 이제 강의를 제가 뭐 물론 2차 과목 다 애울 과목이라니까요. 물론 제가 이제 강의를 뭐 탁월하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우리는 쉬워요.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절대 무시는 하지 마세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수록 확실히 해둬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면서 엄청 속이 상할 거예요. 이게 글자 하나 바꿔놓고 맞았나 틀렸냐.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는 거야. 근데 한이냐 할이냐. 막 이렇게 바꿔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과목이 쉬운 대신에 확실히 한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확실히 이게 기억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억이 돼 있는 것과 또 문제 푸는 건 별개 문제예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처럼 암기 사항을 바로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암기된 사항이 다 응용돼서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기가 돼 있어야지만 그 바탕. 그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 가서는 이제 스킬.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스킬.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문제를 푸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걸 제가 스킬이라고 많이 얘기할 건데 9, 10월 달 가서는. 그래서 스킬입니다. 이 스킬 연습을 엄청 많이 해요. 9, 10월 달 우리는. 그러니까 이 스킬이 없으면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도 똑같은 지식에 풀어내지 못하는 분이 있고 풀어내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는 감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중개법 하다 보면요. 다 과목이 그렇지만 중개법 딱 하다 보면은 감이 딱 잡혀버려요. 이 문제는 어디를 자꾸 장난을 쳐. 이 문제는 어디서 자꾸 이게 이렇게 내. 이게 보여버려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9, 10월 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9, 10월 달 과정에 이제 그 스킬들을 연습하면서 문제 푸는 이제 시험 적응력을 키우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이게. 그래갖고 시험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겨놨는데 중개법 봤더니 뭐 60점, 막 40점, 5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엄청 미워져요. 그때 가면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그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은 다가오는데 중개법 80점 이상 득점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모의고사 보고 9, 10월 달 동영 모의고사 보고 그렇게 하는데 1년 내내 80점 한 번도 못 받고 갈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근데 중개법은 최고 득점을 시험장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최고 득점을. 그러니까 1년 내내 나는 중개법을 한 번도 90점을 못 맞아봤는데 시험장에 가서 맞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개법이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서부터 하는 내용. 이게 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서 중개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좀 용이한 과목이고 이제 득점 과목은 분명해요. 자, 그럼 이제 85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등이나 법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등장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목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상기하면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령과 실무로 지금 현재 큰 테마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과목이. 그래갖고 이 법령 파트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법령 파트는 크게 두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공인중개사법이 있는 거죠, 지금. 이걸 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 나오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것은 두 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무는 말 그대로 다른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과 연계하고 그야말로 이제 계약서 쓰는 요령, 확인 설명 쓰는 요령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공인사법 내용을 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음으로 대상자가 된 법이에요, 지금.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법률인데 등자를 붙여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처음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1월 20일부터 시행이에요, 지금. 이게 시행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지금 현재 하나로 법을 만들어낸 건데 세 개의 법이 합쳐진 거예요, 지금. 세 개의 법 내용이 합쳐졌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뭘 다루고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있죠? 실거래가 신고제.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바로 이 법의 주요 골자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잖아요.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어요. 그럼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외국인은 국내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규제예요, 이거는.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기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국토기획법에서 이걸 이제 국토기획법, 국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데 이거는 토지에 대한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라 했으니까 거래 규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신고 시 허가나 신고나 허가제,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제. 이 세 개가 거래 규제거든요. 똑같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규제예요. 거래 규제인데 요 세 내용이 세 개의 법에 흩어져 있어 갖고 너무 헷갈린다. 이게 규제가 또 중첩되는 게 많다. 그래 갖고 이거를 갖다 하나의 법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이게 그 법이 뭐라고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 가지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는 원래 우리 쪽에서 했었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디서 했었냐면 공법에서 했었어요. 공법에서. 근데 공법에서 지금 현재 해오다가 이것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법으로 지금 현재 옮겨온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유동종 무효 판례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리 쪽에 메인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서부터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량 법률이 바로 이렇게 연역을 거쳐서 지금 현재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출제 비중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출제 비중은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2개 정도 냅니다. 무조건. 2개 정도 내고요. 외국인 투기법 무조건 하나 냅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공법 쪽에서 하나 무조건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만 지금 현재 몇 개의 비중이 4개. 4개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우리 지금 법령 파트가 70% 비중이라고 그랬죠.
그럼 문제수가 몇 개예요? 28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 실무가 지금 현재 30% 비중이에요. 그럼 문제수가 여기가 12개예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은 지금 현재 법령 쪽이 이제 28개에서 32개 사이. 그러니까 보통 30개에서 32개 여기까지 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를 내고 있고 실무 쪽에서 약 10개 내지 8개 이 정도 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중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4개를 빼가면 공사법에서는 26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공사법에서 이제 빠지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을 출제해 주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무 쪽에서 어느 정도 더 내느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 편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을 잡아 두시고요. 근데 이제 출제하는 쪽에서는 실무 쪽에 이걸 실무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실무 쪽으로. 그래갖고 실무 쪽에서 내고 이제 공사법은 따로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지금 현재 법령 파트 해갖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재도 지금 법령 파트 쪽에 저는 이걸 편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본서 받으시면 이 편제와 똑같습니다. 기본서가. 어차피 제가 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감만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의 지정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참고하시고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용어를 이해해 두시는데 이 법에 하나는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법에서 이제 하나는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 부를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 신고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렇게 이제 부를 건데 이 법상 용어의 정의거든요. 용어의 정의인데 거기 지금 부동산이란 말이 나와 있죠. 부동산은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개대상물 중에 입광공이 더 들어가 있죠. 토지 건물 외에도 그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법에서 얘기하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협의의 부동산만을 말한다.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동산 등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 등이란 말은 이 부동산과 토지 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부동산과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통칭하여 부동산 등이라 표현한 거다. 이 법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외국인 등이란 말 나와 있죠? 외국인 등. 그럼 이제 외국인의 정의가 나오겠는데 이 외국인의 정의는 일단은 외국인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있죠. 이 자는 외국인이죠. 외국에는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죠. 그죠? 우리는 외국 국적 취득한다는 게 시민권 취득해야 됩니까? 영주권 취득해야 됩니까? 영주권자가 외국인이에요? 시민권자가 외국인이에요? 시민권자가 외국인입니다. 어감상으로 봐서는 영주권자가 외국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민권을 취득해야지 외국 국적 취득이에요. 이게. 우리는 시민권, 영주권 제도가 없죠. 그런 제도가 없는데 외국인은 주로 있죠. 그래서 그 유승준이가 그래서 시민권 취득한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넘어가고 그 미성인 우리 국적법은요 이중 국적을 인정 안 해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의 국적만 갖게 돼 있는데 그 미성인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을 그때까지는 허용합니다. 그래서 성년이 딱 되면은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승준이가 국내에서 가수 활동하면서 군대 가겠다라고 큰 소리 빵빵 쳤다가 우리 국적을 포기해버린 거지. 그래갖고 이제 군대를 안 가면서 여태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적하고 미국 국적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디 선택한다? 에? 당연히 미국 선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란 뜻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는 우리가 마지막 국가에 충성하는 세대라면서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세대라면서요. 우리가. 우리는 군사교육 받고 컸죠. 교련교육 받고 컸고 김일성이 머리에 뿔난지 알고 있었잖아 우리. 혹도 이만한지 알고 있었고 그죠? 북한은 맨 굶어 죽고 막 그런 줄 알았잖아요. 이거. 그죠?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친구도 지금 친한 친구 진짜 그렇게 친했던 절친했던 친구 2명이나
이민 가버렸는데 그게 진짜 국가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버린다는 거. 이게 나는 승준이 이제 이해 갑니다. 젊었을 때는 저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공인으로서 그런 약속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 근데요, 지금은 이해가 간다니까. 나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난 당연히 한국적 쳐다도 안 보고 버립니다. 버려요, 지금. 버리라면 버립니다. 우리 애 외국적 취득할 수 있으면 무조건 취득하게 할 거예요. 이게. 그게 맞아. 그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제 친구 두 놈도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미래 없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고 떠났어요. 이거. 애들 교육 문제. 한 놈은 그 사교육비 때문에 그랬어요. 도저히 못 살겠대. 이거. 이 돈이면 외국 가서 살다 이거지. 이 돈이면. 그래갖고 외국 간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진짜 뭐 최순실이가 하든 누가 하든 다 상관이 없는데 그놈은 사교육비는 없으면 좋겠어요. 사교육비만. 이거는 신분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교육비 때문에. 개천에서 욕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예.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외국 시민권 취득해야 됩니다. 영주권자는 제외 국민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시민권을 취득해야지 외국인이 되는 거다. 이자가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이 있잖아요. 외국 법인 당연히 외국인이죠. 외국인으로 적용받습니다. 단체도 포함돼요. 국제기구 이런 데 포함되고 있고, 내국 법인인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적용이 되는 경우, 외국인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국 법인일지라도 여기에 사원 또는 임원 또는 구성원이에요. 이들의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2분의 1 이상이 만약에 외국인이었다. 그러면 이 법상,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외국인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2분의 1 이상은 이거 반을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 의했을 땐 법인이에요. 근데 임원이 10명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외국인이면은, 몇 명서부터 외국인이면은 이거 외국인으로 되는 겁니까? 5명부터예요. 6명 아니에요. 과반수와 반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데, 내국 법인인데 의결권이나 자본금 있죠. 의결권은 주식수를, 자본금도 주식수로 이해하면 되는 데서 의결권이나 자본금에 2분의 1 이상을 역시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법인은 외국인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상.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외국인이 50%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할 때는요, 이 법에 따라서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 외국인의 정의였고요. 자, 그럼 용어를 그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 넘어가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등장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역을 한번 말씀드렸죠. 경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2000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그 부동산 거래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김영삼 정부 시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업계에 이제 일대 혁신이 일어났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부동산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메가톤급 타격을 줬죠. 그러니까 그동안 음성적 거래가 돼왔던 그런 부동산 거래가 이 제도 하나로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했고 선진화됐어요. 많이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공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오면서 그해 세금만요 무려 13조가 더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실거래가가 노출이 안 됐고, 이른바 과표라는 거, 세법 시간에 들어봤죠? 과표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시가라든가 이제 공시지가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냈었는데,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실거래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도 하나 도입해갖고 세금이 그해 13조나 더 거쳤어요. 13조나. 우리 담배값 2,000원 올려갖고 지금 세금이 얼마나 더 거쳤대요? 제가 알기로 3, 4분기 기준이었고 4조가 더 거쳤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담배값 올린 건 좀 분명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담배값을 있잖아요. 한 8,000원이나 9,000원 올려버리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대요.
다 끊어버려가지고 비싸니까. 근데 가장 세수를 많이 거치게 하고 못 끊게 하는 게 2,000원 딱 올리는 거래. 그래가지고 2,500원에서 4,500원 올랐잖아요. 딱. 나는 애연가로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정부에. 이게. 어쨌든 담배값 올려서 그런 게 아니고 거짓말해서 그래. 거짓말해서. 이게. 국민들 건강 생각하듯이 담배값 올렸다고 그러는데 개뿔 무슨 건강이야. 세금 더 걸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올리려면 아예 확 올려갖고 끊어버리는 게 맞는가. 이게. 한 돈만 원 해가지고. 이게.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이제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이제 확보를 한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그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일단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계약입니다. 거기 그저 86쪽 보시면 양괄호 1번에 부동산의 매매 계약 그랬죠? 매매 계약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다. 2번 택지개발 축지법이라는 주체법에 따라 대통령령을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그랬죠? 다음에 3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 그래서 1번이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에요. 이게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고, 다음에 2번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입주권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일단 지금 대상 계약을 감을 잡을 때 어떻게 감을 잡느냐? 계약의 종류가 지금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계약이네요. 맞죠? 동그란 그 2번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급 계약도 일단 매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매 계약에 한한다고 기억을 해두는데, 그럼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교환 계약이라든가 뭐 증여입니다. 이런 것들, 경매 판결이다.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기억.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의 종류가 오직 뭐뿐이다? 매매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1번이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준부동산에 속하는 입광공이에요. 중산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니까 당연히 그 공급 계약은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신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매매 계약 그랬는데 분양권의 매매 계약이라든가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 건물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니까 이건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전매했다.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거래가 가능한 입주권임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러한 거래를 했다면, 입주권에 대해 거래했다면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니겠어요? 분양권 입주권이. 그래서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감 잡혔어요, 그럼? 그러면 내가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분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맞죠? 다음에 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걸 내가 다시 또 팔아. 갑한테. 이 파는 계약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감 잡혀요? 내가 상가를 한 채 샀어요. 매매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또 상가 분양권을 내가 샀다. 역시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라면 상가든 사무실이든 오피든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매매라면. 이게.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고, 그럼 절차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절차인데,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간단하게 지금 보고 갑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신고 필증 나갔잖아요. 나가면 이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게 돼 있어요. 검증. 신고가 적정한가 검증하게 돼 있고 이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서장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단 절차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럼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하시는 건데 그럼 이때 신고 기한이 문제겠죠. 매매를 했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이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갑니다. 며칠 내에? 60일 내에 들어가야 돼요. 60일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다. 잠금일이 아니에요.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죠. 이게 관할에 관한 문제예요.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소재지예요. 이거 시군청에 들어갑니다. 이자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 이자를 신고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기억나세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을 뭐라 불렀어 우리? 등록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장을 신고관청.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으니까 신고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 신고인의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때 신고 의무자는요. 신고 의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신고 의무자는 일전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한 통하고 직접 매도 매수가 사고 팔 수 있죠. 직거래했어요. 이때는 그들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매도 매수가. 근데 중개업소에서 매매를 성사시켰어요. 이걸 중개거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이것이 바로 중개거래인데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 밖에 이제 신고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신고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 시군구를 여기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문 신고의 방식과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문서 신고 방식이 인정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구체적인 신고를 잠깐 이제 따져보고 갑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요. 직거래한 경우에요.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그러면 토지의 소재지는 평택시에 있었어요. 근데 매수인 을의 주소지는 군포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토지에 대한 매매, 갑과 을이 직거래했죠. 그럼 이들은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일단은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평택시장에게. 이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고관청. 이자에 들어가요. 그럼 이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체결한 날로부터 평택시장에게 60일 내에 해야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안 했다. 안 하면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고서를 쓰는데 이 신고서에 매도 갑, 매수 을,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제출하는 방식은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 방식이 있죠. 그럼 전자신고 평택시청 들어가고요. 홈페이지 들어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단추가 떠 있거든요. 그걸 딱 클릭해갖고 들어가면 글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입력상 쫙 입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둘 중에 한 명이 작성하고 닫고 나오면 다른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죠. 작성했으니까 너도 가서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서명해라. 그러면 전자인증으로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돼요. 이게 전자신고고요.
방문 신고는 직접 출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신분증 내 보이고 신고서를 내고 오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 사본 같은 거 첨부하느냐? 안 해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만 냅니다.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문 신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매수인이 갖다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갈 필요는 없고요. 도장만 같이 찍으면 돼요. 됐고 서명 또는 날인 같이 하면 되고 방문 신고 그 중에 한 명만 가서 내면 됩니다. 신고서를. 그럼 이때 이거 매수인이 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출 대행을 이때는 허용해요. 방문 신고 시에는. 근데 인터넷으로 한 전자신고 있죠. 이건 컴퓨터로 하죠. 그럼 컴퓨터 앞에 본인이 앉았는지 대행자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제출 대행을.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자문서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고 시에만 허용해요. 일단. 그래서 당사 직거래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엔 중개거래. 예를 들어서 이 중개사무소가 평택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사였는데 이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한 매매를 했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했던 거예요. 이때 토지의 소재지는 군포시에 있었어요. 이거.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누구한테 해야 된다? 군포시장. 이자가 신고한 층이죠. 여기 평택시장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사무소 수의 신고층을 등록 관청이죠. 이자에게 하는 게 아니죠. 이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A께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군포시장에게 며칠 내? 60일 내에 들어갑니다. 60일 내에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이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쓰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신고서를 쓰는데 이때 개공사 A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설명서와 계약서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개공이 작성한 신고서에 매도 매수 갑과 을은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가? 이 문제예요. 하지 않습니다. 중개거래의 경우는 개공만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자는 아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이것을 제출한 방식은 똑같죠. 개공이 직접 군포시를 출두하여 내는 방문신고의 방식과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 방식이 있죠. 이때 방문신고할 때 제출대행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낼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냐? 우리 소공사만이, 소속 공인인계사만이 개공을 대행을 할 수 있어요. 보조원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법이 보조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짐작이 되죠. 보조원은 죄송한 얘기지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공사만 대행할 수 있고, 그럼 전자문서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첩시 교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지첩시 교부하는데 그러면 이때 계약서에 검인 제도가 있거든요. 신고필증이 나오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계약서의 검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그럼 이 계약서에다가 등기 원인이 되는 이 계약서에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가고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와야 돼요. 이건 세금 추적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이 있고요. 검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 검인 도장을 찍어와야지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검인을 신고필증 받으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검인이 유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격이 적정한 여부를 검증해요. 그러니까 여기 평택시 토지 뭐 5억에 거래했다고 신고 들어왔어요. 이 가격이 적정한 여부를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신고관청이 검증합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이 검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검증하자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자면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비교 가격이. 그럼 그 비교 가격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검증 체계라고 있어요. 이게 검증 시스템이에요. 검증 시스템인데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우리 국토부 장관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신고했잖아요. 그럼 신고관청이 가격을 검증 체계 접속해갖고 딱 집어넣어요. 5억 집어넣으면 결과가 떨어져요. 적정, 부적정,
판정 불가, 판정 불효 떨어집니다. 그럼 이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세무서장이 이걸 과세라고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부적정 결과는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래서 주로 부동산 매매하실 때는요. 통장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자 갈 수 있어요. 이거. 조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 거래 내역 통장 한번 보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증명해 줘야 됩니다.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계약 체결부터 며칠 내야 한다고요? 60일. 중개 거래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고요? 개공이.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도 해야 된다는 점, 다음 이제 통보를 세무서장에 통보한다는 점, 이 정도 이해해 주고, 다음 이제 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88쪽에 이건 그냥 다음에 하자고요. 천천히 금지 얘기도 넘어가고 제재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요, 이 정도만 일단 감을 잡아두세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후일 기본서에서 다루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이걸 봐야 되겠네요. 내가 책 안 덮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뭘 또 펴요. 덮을 건데. 날씨가 이번 주에 추워진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